새벽 3시 베를린 밑에 지구의 낡은 벽돌 건물 10층 컴퓨터 서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갑자기 멈추며 사무실이 불길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니터 스크린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고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젠장, 또야. 저는 클라라 하이네, 34살의 AI 스타트업 CTO입니다. 독일 뮌헨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 박사를 마치고 8년 전 이곳 베를린에서 의료 AI 회사를 공동 창업했죠. 당시 베를린은 유럽의 실리콘밸리가 될 거라고 모두가 떠들어댔습니다. 저렴한 임대료, 창의적인 분위기, 유럽 각지에서 모여든 인재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잠시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서버실로 뛰어가며 복도를 지나는데 천장의 형광등 절반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달 전에 신고했지만 건물주는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라는 핑계만 대고 있었죠. 192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곳곳이 삐걱거렸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어 찜통이 되곤 했습니다. 서버실 문을 열자 열기가 훅 끼쳤습니다. 냉각 시스템이 또 고장난 것이었죠. 땀을 흘리며 서버를 확인하니 메인 전원부가 완전히 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휴대폰을 꺼내 독일 텔레콤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가 겨우 연결됐죠. 고객님, 현재 시간은 야간 서비스 시간이 아닙니다. 오전 9시 이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을 수 없어 다시 물었습니다. 내일이 중요한 투자사 프레젠테이션인데 우리가 개발한 AI 의료 진단 시스템의 데모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금 당장 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애원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규정상 긴급 출동은 오전 9시 이후에만 가능합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하셔도 불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망연자실 서버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쌓아온 모든 데이터가 이 뜨거운 금속 상자들 안에 갇혀 있었고 6시간만 더 이 상태가 지속되면 하드웨어가 손상될 수도 있었죠.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제 등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백업 서버라도 확인하려 했지만 건물의 인터넷 속도는 여전히 10mbps를 넘지 못했습니다. 2024년에 이게 독일의 수도 베를린 한복판의 현실이었죠. 사무실을 나서며 엘리베이터를 눌렀지만 역시나 고장 표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 호프만 씨는 수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만 했죠. 그게 2달 전 일입니다. 10층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제 삶이 이 끝없는 계단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은 분명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목적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요. 낡은 계단 손잡이는 녹이 슬어 있었고 벽면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자 베를린의 새벽거리가 저를 맞았습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쓰레기통은 넘쳐 흘렀으며 길가에는 깨진 맥주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죠. 한때 가난하지만 섹시한 도시라고 불렸던 베를린은 이제 그저 가난하고 지친 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새벽 시간 베를린에서 택시를 잡는 건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우버는 규제 때문에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일반 택시들은 새벽엔 거의 다니지 않았죠. 결국 20분을 걸어 유반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 입구의 타일은 깨져 있었고 에스컬레이터는 당연히 멈춰 있었습니다. 플랫폼으로 내려가니 전광판에 불길한 메시지가 떠 있었죠. 신호 시스템 오류로 열차 운행이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베를린의 대중교통은 100년 전에 만들어진 시스템을 아직도 쓰고 있었고 현대화는 예산 부족이라는 핑계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죠. 집까지는 또 30분을 걸어야 했습니다. 새벽에 찬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적어도 걷는 동안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가 개발한 AI 시스템은 MRI와 CT 영상을 분석해 초기 암을 95% 정확도로 진단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의 의료기기 승인 절차는 최소 2년, 서류만 수백 장이 필요했죠. 프렌틀라우어 베르크의 낡은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는 새벽 4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1890년대에 지어진 이 건물은 역사적 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수리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올라 4층 집에 들어서니 거실 소파에서 7살 딸 엠마가 담요를 덮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베이비시터인 프라우 밀러가
미안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엠마가 엄마를 기다린다고 앉았어요. 오늘 학교에서 발표회 연습을 했다면서 꼭 보여주고 싶다고. 금발의 곱슬머리가 쿠션에 흩어진 엠마의 얼굴은 천사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얼굴에 피곤함이 묻어있는 걸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저는 조심스럽게 엠마를 안아 침실로 옮겼습니다.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제 차가운 몸을 녹여주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침대에 엠마를 눕히며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아이는 잠결에 중얼거렸죠. 엄마, 왔어? 응. 엠마야, 엄마 왔어. 잘 자. 부엌으로 나와 찬물을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멀리 TV 타워의 불빛만이 도시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7시 엠마를 깨우는 일부터 전쟁이었습니다. 아이는 피곤해 지쳐 일어나지 못했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도 졸고 있었죠. 엠마, 오늘 학교에서 뭐 했어? 컴퓨터 수업 시간에 또 인터넷이 안 됐어.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 그려서 설명했어. 2024년에 아직도 분필과 칠판이라니.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엠마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유바는 여전히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고 버스는 30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았죠. 결국 또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 공동 창업자 마르쿠스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 낙천적인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죠. 클라라, 큰일이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뭔데? 라인하르트 그룹에서 투자 철회한대. 독일 정부가 AI 의료기기 규제를 더 강화한다는 소식에 겁먹었어. 마르쿠스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정부 발표문에는 의료 AI 승인 절차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며 제출 서류도 기존 127종에서 248종으로 늘어난다고 적혀 있었죠. 3년. 그때까지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 그것뿐이 아니야. 건물주가 임대료 50% 인상을 통보했어. 베를린 부동산이 미친 듯이 오르고 있잖아.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8년 동안 밤낮 없이 일하며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우리가 개발한 기술은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는데 관료주의의 벽에 막혀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베를린의 회색빛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한때는 이 도시가 혁신의 중심지가 될 거라고 믿었지만 이제는 과거에 갇힌 박물관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책상 위에 놓인 하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도착한 초청장이었죠. K-스타트업 위크 2024- 대한민국 서울. 마르쿠스가 아시아는 너무 멀고 문화가 달라서 시간 낭비라며 제게 떠넘긴 출장이었습니다. 한국. 솔직히 김치와 BTS 말고는 아는 게 없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했습니다. 일주일 후 루프트한자 LH712편에 몸을 실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환승하는 동안 독일 공항의 비효율성에 다시 한번 진절머리가 났죠. 보안 검색대는 길게 늘어서 있었고 직원들은 느릿느릿 움직였으며 안내 표지판은 여전히 1980년대 스타일이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진 것은 공항의 쾌적함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곳곳에 녹색 식물들이 자라고 있었죠. 게이트에서 입국장까지 가는 길에는 한국 전통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은은한 가야금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는 스마트 엔트리 서버스라는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설명했죠. 자동 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시면 30초 안에 입국 수속이 완료됩니다. 반신반의하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지문을 찍고 얼굴을 인식시키니 정말로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30초도 안 걸렸죠. 독일 공항에서는 EU 시민인 저도 최소 30분은 줄을 서야 했는데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니 전광판에 놀라운 정보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몇 분 후에 어느 위치에서 나올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12분 후 표시된 그 위치에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이야?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 길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있었고 바닥에는 진행 방향이 LED로 표시되어 있었죠. 플랫폼에 도착하니 다음 열차까지 정확히 2분 17초라는 표시가 보였습니다. 설마 정말 정확할까? 의심하며 시계를 봤습니다. 2분 17초 후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열차가 들어왔죠. 깨끗한 열차 내부에는 무료 와이파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각 역까지의 소요 시간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택시를 타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승차장을 찾아 두리번거리는데 한 청년이 다가왔죠. 어디 가세요? 택시 부르시려면 이 앱 쓰시면 편해요. 그가 보여준 것은 카카오티라는 앱이었습니다. 호텔 주소를 입력하니 3초 만에 택시가 배정됐고 기사 정보와 차량 번호, 도착 예정 시간까지 모두 표시됐죠. 이렇게 빠르다고. 베를린에서는 택시 앱이 있어도 새벽이면 아무도 잡히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대낮이긴 하지만 3초라니. 택시가 도착하자 젊은 기사가 트렁크를 열어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까지 가시는군요. 지금 시간이면 한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유창한 영어에 놀랐습니다.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아, 저희 아버지가 BMW 코리아에서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네, 베를린에서 왔어요. 와, 독일 좋죠. 기술 강국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독일 기술력은 최고라고 항상 말씀하세요. 저는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한때는 그랬죠. 메르세데스 벤츠, BMW, 지멘스. 독일은 분명 기술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독일은 여전히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었죠. 강남으로 가는 길, 저는 차창에 얼굴을 붙이고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SF 영화에서나 봤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수십 개의 초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고 건물마다 거대한 LED 스크린이 현란한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죠. 도로 위를 달리는 버스들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모두 전기버스였죠. 매연을 뿜으며 달리는 베를린의 낡은 디젤 버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신호등이었습니다. 모든 신호등의 남은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고 심지어 보행자 신호등은 바닥에도 LED로 표시되어 있었죠. 바닥 신호등은 왜 있는 거예요? 아, 그거요? 스마트폰 보면서 걷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스몬비라고 하죠.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어요. 독일이었다면 스마트폰 보면서 걷지 말라는 금지 표지판을 세웠을 텐데 한국은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려 하지 않고 시스템을 사람에게 맞춘 것이었습니다. 코엑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디스플레이 같았죠. 입구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미디어 월은 끊임없이 변하는 디지털 아트를 보여주고 있었고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들이 방문객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귀여운 로봇이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인사했습니다. K-스타트업 위크 행사장을 찾는다고 하니 로봇은 제 앞에서 길을 안내하며 움직이기 시작했죠. 행사장으로 가는 길에 화장실을 들렀는데 여기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입구에 디지털 패널이 있어 어느 칸이 비어 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죠. 베를린에서는 일일이 문을 두드려 봐야 했는데 드디어 도착한 K-스타트업 위크 행사장. 규모부터 압도적이었습니다. 축구장 2개를 합친 듯한 거대한 공간에 수백 개의 부스가 설치되어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돌아다니고 있었죠.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참가자들의 나이였습니다. 대부분이 20대, 30대의 젊은이들이었고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독일의 스타트업 행사에서는 보기 힘든 에너지가 공간 전체에 넘쳐 흘렀죠. 등록 데스크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QR코드만 스캔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고 명찰도 그 자리에서 즉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심지어 명찰에는 NFC 칩이 내장되어 있어서 다른 참가자와 명함 교환도 태그만 하면 자동으로 연락처가 저장된다고 했죠. 이 정도 기술력이라니. 첫 번째 들른 부스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였습니다. 거대한 홀로그램으로 서울 전체의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죠. 교통량, 대기질, 전력 사용량, 심지어 시민들의 이동 패턴까지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분석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처리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지 네트워크와 IoT 센서 덕분이죠. 서울시 전역에 설치된 10만 개 이상의 센서가 초당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전송하고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도시 운영을 최적화합니다. 젊은 여성 개발자가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명찰을 보니 나이가 겨우 26살이었죠. 정부 승인은 얼마나 걸렸나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3개월이면 충분했어요. 한국 정부는 혁신을 막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든요. 3개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신호등 하나 바꾸는데도 1년이 걸리는데 다음으로 눈길을 끈 부스는 한 스타트업이 운영하는 AI 교통 최적화 시스템이었습니다. 발표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청년이었는데 그의 프레젠테이션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았죠. 저희 시스템은 도시 전체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신호 체계를 자동으로 조정합니다. 이미 서울시 25개 구 중 15개 구에서 운영 중이고 평균 이동 시간을 23% 단축시켰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개미처럼 움직이는데 AI가 신호를 조정할 때마다 교통 흐름이 마법처럼 원활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언제부터 개발하셨어요? 2년 전 대학교 3학년 때 시작했어요. 학교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서 초기 자금을 받았고 작년에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습니다. 대학생이 만든 시스템이 이미 수도의 절반 이상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다니 독일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행사장 한쪽에 마련된 푸드코트로 향했습니다. 여기서도 놀라움은 계속됐죠. 키오스크에서 주문하면 주방으로 바로 전달되고 음식이 준비되면 스마트워치로 알림이 왔습니다. 김치찌개를 주문했는데 맛도 훌륭했지만 더 인상적인 건 서비스였습니다. 직원들은 친절했고 음식은 뜨거웠으며 반찬은 깔끔했죠. 독일 식당에서 흔히 겪는 무뚝뚝한 서비스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식사를 하며 주변을 둘러보니 젊은 창업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느껴졌죠. 우리 기술로 한국을 넘어 세계 시장을 공략할 거야. 정부 지원금 받으면 개발 속도를 2배로 높일 수 있어. 다음 달에 실리콘밸리 투자자들이 한국에 온대. 기회야. 독일의 스타트업 씬에서는 듣기 힘든 대화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로 규제를 어떻게 피할지, 관료주의를 어떻게 견딜지에 대한 한숨 섞인 대화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오후 세션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서울시 어린이 안전지킴이 시스템 발표였습니다. 무대에 오른 것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 개발자였죠. 그녀의 눈빛에는 자신이 만든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부모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길,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나요? 청중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도 엠마를 생각하며 가슴이 철렁했죠. 저희 시스템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보호막으로 만듭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AI 카메라가 아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위험 상황을 사전에 감지합니다. 대형 스크린에 실제 작동 영상이 나왔습니다. 한 아이가 차도로 뛰어들려는 순간 시스템이 이를 감지하고 주변 차량들에게 자동으로 경고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었죠. 동시에 부모님께는 앱으로 알림이 가고 가장 가까운 안전요원에게도 신호가 전달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이 시스템이 설치된 지역의 어린이 교통사고는 47% 감소했습니다. 올해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감탄했습니다. 기술이 실제로 생명을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독일에서는 새로운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데도 2년이 걸리는데 여기서는 도시 전체를 스마트 안전망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저는 그 개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인상적인 시스템이네요. 저도 7살 딸이 있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저도 5살 아들이 있거든요. 사실 이 시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도 제 아이 때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대기업 개발자로 일하다가 아이를 낳고 창업을 결심했다고 했죠. 한국은 IT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이런 시스템 구현이 가능했어요. 도시 전체가 초고속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니까요. 저녁이 되어 행사장을 나왔을 때 서울의 밤거리는 낮보다 더 화려했습니다. 건물마다 LED 조명이 춤을 추듯 변하고 있었고 거리는 환하게 밝혀져 있었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호텔까지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거리는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 24시간 편의점이 열려 있었죠. 한 편의점에 들어가니 무인 계산대가 있었고 커피는 로봇 바리스타가 만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2024년의 현실이구나. 호텔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내가 살고 있는 베를린과 서울의 격차는
단순히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장관이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한강의 다리들은 무지개색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는데 시시각각 색이 변하며 서울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엠마와의 영상통화 시간이었죠. 엄마, 오늘 학교에서 컴퓨터 수업 시간에 또 인터넷이 안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그림 그려서 가르쳐줬어. 화면 속 엠마의 얼굴이 조금 지쳐 보였습니다. 그랬구나. 엠마야. 엄마가 있는 곳은 학교마다 로봇 선생님도 있고 모든 수업을 태블릿으로 한대. 정말. 우와. 나도 가고 싶어. 엠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결심했죠. 우리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고 싶다고.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며 한국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경제면 톱 기사는 정부 AI 스타트업에 5조 원 투자였죠.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 정부는 AI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며 스타트업들에게 파격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같은 날 독일 신문 온라인판에는 연방정부 AI 규제 강화 법안 통과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AI 개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내용이었죠. 이래서 독일이 뒤처지는구나. 오전에는 한국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들과 미팅이 잡혀 있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로 가는 길. 또다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판교는 그 자체로 하나의 미래 도시였습니다. 모든 건물이 최첨단 디자인이었고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단지 내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미팅 장소인 한 엑셀러레이터 사무실은 실리콘밸리 못지않았습니다. 탁 트인 공간, 창의적인 인테리어,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화상회의 시스템, 젊은 직원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클라라님. 한국 진출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미팅을 주도한 것은 30대 후반의 김진우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스탠퍼드 MBA 출신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죠. 한국은 지금 AI 스타트업에게 최고의 기회의 땅입니다. 정부 지원도 파격적이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무엇보다 시장이 혁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죠. 그가 보여준 자료는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매년 50% 이상 성장하고 있었고 유니콘 기업도 속속 탄생하고 있었죠. 독일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교가 안 됩니다. 독일에서 1년 걸릴 일이 여기서는 한 달이면 끝나요. 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새로운 기술을 바로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있죠. 점심은 김 파트너와 함께 판교의 한 식당에서 먹었습니다. 식당도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태블릿으로 주문하고 조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으며 결제도 테이블에서 QR코드로 간단히 끝났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언제부터 일반화됐나요? 한 5년 전부터요. 이제는 이게 당연한 거죠. 오히려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식당은 손님이 안 가요. 식사를 하며 김 파트너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실리콘밸리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에 돌아와 보니 여기가 더 역동적이더라고요. 실리콘밸리는 이미 성숙한 시장이지만 한국은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오후에는 성수동의 스타트업 캠퍼스를 방문했습니다. 옛 공장을 개조한 이곳은 수백 개의 스타트업이 입주해 있는 거대한 혁신 허브였죠. 카페, 회의실, 이벤트 공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젊은 창업자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평균 나이가 2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미 여러 병원에서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했죠. 저희는 6개월 전에 창업했는데 벌써 시리즈 A 투자를 받았어요. 한국은 투자자들이 기술을 이해하고 빠르게 결정하거든요. CEO인 박준영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개발자로 전향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였죠. 의사로 일하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너무 많이 봤어요. AI로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했죠. 다행히 정부도 의료 AI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우리 회사도 의료 AI를 개발하고 있지만 독일에서는 아직 임상시험 승인도 받지 못했는데 저녁에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네트워킹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시청 근처의 고층 빌딩 루프탑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수백 명의 창업자와 투자자들이 모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이름은 최서연, 핀테크 스타트업 CEO였죠. 네. 베를린에서 AI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오, 베를린, 유럽의 스타트업 수도잖아요. 부럽네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예전엔 그랬죠. 지금은 솔직히 한국이 훨씬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서연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저희는 항상 유럽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제가 이틀 동안 본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어요. 디지털 인프라, 정부 지원, 투자 환경, 모든 면에서 한국이 독일보다 10년은 앞서 있어요. 대화를 나누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라 앞서가는 나라였다는 것을. 파티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틀 동안 본 서울은 제가 꿈꾸던 미래 도시 그 자체였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으며 정부는 혁신을 막지 않고 오히려 촉진하고 있었죠. 엠마에게 이런 환경에서 자랄 기회를 주고 싶다. 다음 날 저는 일정을 바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도움으로 몇몇 학교를 방문할 수 있었죠.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한 공립초등학교였습니다. 학교 건물부터 충격이었죠. 태양광 패널이 지붕을 덮고 있었고 벽면은 공기 정화 기능이 있는 특수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니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칠판 대신 거대한 인터랙티브 스크린이 있었고 학생들은 모두 태블릿을 들고 수업을 받고 있었죠.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실시간으로 학생들의 태블릿에 전송되고 학생들은 즉시 질문하거나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일반 공립학교라고요? 안내를 맡은 교육청 직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네. 서울시 모든 학교가 이렇게 디지털화되어 있어요. 작년부터 AI 보조교사도 도입했죠. AI 보조교사는 각 학생의 학습 속도와 스타일을 분석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느린 학생에게는 추가 설명을, 빠른 학생에게는 심화 문제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시기였죠. 컴퓨터실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최신 사양의 컴퓨터들이 즐비했고 3D 프린터와 레이저 커터 같은 메이커 장비들도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이런 장비를 다룰 수 있나요? 물론이죠. 4학년부터 코딩을 배우고 5학년부터는 직접 프로젝트를 만들어요. 지난주에는 6학년 학생이 만든 앱이 실제로 앱스토어에 출시됐어요. 점심시간, 급식실도 둘러봤습니다. 영양사가 AI와 협업해서 각 학생의 알레르기와 영양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하고 있었죠. 음식물 쓰레기는 자동으로 분류되어 퇴비로 만들어지고 그 퇴비는 학교 텃밭에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게 공립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니 저는 엠마가 다니는 베를린의 학교를 떠올렸습니다. 100년 된 건물, 여전히 분필을 쓰는 칠판, 일주일에 한 번뿐인 컴퓨터 수업, 격차가 너무 컸습니다. 오후에는 성수동의 한 국제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다니는 학교였는데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이중언어 교육을 하고 있었죠. 저희 학교는 단순히 언어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우는데 중점을 둡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교육대학원 출신으로 혁신적인 교육 방법을 도입하고 있었죠. AI 시대에는 단순 암기나 계산 능력보다 창의성과 협업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하고 있죠. 실제로 교실에서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로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자연스럽게 어울려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대화하고 있었죠. 엠마가 여기 다닌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최첨단 시설에서 창의적인 교육을 받으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엠마의 모습이 그려졌죠. 학교 방문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독일계 기업에 다니는 미국인이었는데 3년 전 한국으로 발령받아 왔다고 했죠. 처음엔 걱정했어요. 한국 교육이 너무 경쟁적이라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와보니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이 학교는 아이들의 행복과 성장을 정말로 생각하더라고요. 그의 아들은 한국에 와서
훨씬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한국어도 유창하게 하고 무엇보다 학교 가는 걸 즐거워한다고요. 저녁 호텔방에서 저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며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제가 꿈꾸던 미래였습니다. 기술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아이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가 틀렸어. 아시아가 멀고 다르다고. 천만에. 여기가 미래야. 클라라, 무슨 소리야? 술 마셨어? 아니, 정신이 너무 멀쩡해서 문제야. 내일 당장 비행기 타고 와. 직접 봐야 믿을 거야. 긴 설명 끝에 마르쿠스도 일주일 후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은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스타트업 지원 부서였죠. 정부 청사 건물조차 최첨단이었습니다. 얼굴 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했고 미팅룸은 화상회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었으며 심지어 실시간 통역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죠. 한국 정부는 AI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우수 기업의 한국 진출을 적극 환영하죠. 담당 과장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지원 프로그램은 놀라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지원, R&D 자금 지원, 비자 간소화, 심지어 직원들의 정착 지원까지. 유럽 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진출하나요?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 기업들이 많이 오고 있죠. 독일의 기술력과 한국의 인프라가 만나면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미팅을 마치고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으로 와야 한다고. 단순히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엠마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마지막 날, 저는 엠마와 함께 다시 한국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택시 기사가 물었습니다. 한국 어떠셨어요? 인생이 바뀔 것 같아요. 그렇게 좋으셨어요? 네, 한국은 제가 찾던 미래가 있는 곳이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은 여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시작될 거라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클라라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